3시간 반? 3시간 반. 전반적인 진행을 형식적으로 맡고 있는 길목 실행위원장 김유수입니다. 오! 길목 행사에서 이렇게 예정 인원보다 많이 오는 일은 처음 경험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아침부터 저한테 무수히 많은 전화가 와서 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직 도착하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까 출발하고 뒤 오신 분들은 중간에 전화 받도록 하고요. 네, 길목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행사가 길목에서 진행된다고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이후에 진행되는 이런 기행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설명을 맡아주신 김창희 저희 길목 이사분이십니다. 인사해 주시죠. 예, 허명꾼인 길목조합원 김창입니다. 저는 향림교회 교우고 향림교회 아니신 분들도 좀 계시네요. 들리시나요 지금? 네. 오늘 제가 서촌 주민은 아니지만 서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서촌이라는 곳은 경복궁의 서쪽, 인왕산의 아래 동쪽, 그 저북쪽으로는 자하문이라고도 부르는 창의문이죠. 창의문 남쪽. 그리고 남쪽 경계는 이 길, 여러분 서 계신 이 길 또는 요 위에 사직로라고 큰 길 있죠. 사직터널 가는 길, 그 위쪽. 넓게 보면 여기까지 정도가 아마 서촌이라고 상식적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역사의 지층이 제일 다양하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제일 다양하다는 것은 이 한반도 땅에서 역사의 흔적이 제일 많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곳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어떤 역사의 흔적들이 있는지를 그저 이리저리 조금씩 찾아보는 오늘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간은 한 3시간 반, 길면은 4시간. 그래서 아마 1시쯤 늦은 점심을 드실 수 있는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정도 걸으면 점심을 아주 맛있게 드시기에는 적당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적이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상상의 눈을 뜨고 보면, 상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런 게 정말 이 자리에 이런 게 있었겠구나. 또 이러해서 동네가 여기 앉았고 집이 이렇게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답사라거나 뭐 이런 앞으로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산보 삼아서 걸어가면서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었고 산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런 것이 있었음직하다라고 상상의 눈을 좀 열심히 뜨고 그냥 산책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여기서 한 10걸음만 옆으로 옮겨서 저 길 네거리가 보이는 곳으로 잠깐 가시죠. 그냥 이상하게 생각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도 여전히 저 설명판을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은 왜 교회 이름이 종교교회인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가톨릭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어떻게 교회 이름에 종교를 썼을까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네. 종교는 영어로 religion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종교라는 다리가 있었던 겁니다. 종교는 다리 이름입니다. 예, 그리고 다리가 있었다는 것은 다리는 어디에 있어요? 물길에 있을 거 아닙니까? 물이 있으니까 다리가 놓였겠죠? 그럼 뭐 물이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눈엔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서울 시내에서 이 직각으로 나지 않은 길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뚫지 않은 길은 한 3분의 2쯤은 물길을 복귀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 길, 우리가 서 있는 이쪽 길은 비교적 직선 도로인데 반해서 이 길과 지금 저 시끄럽게 저 있는 이 길이 직각으로 만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지 않는 길은 뭔가 혐의를 두셔도 됩니다. 물길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 길이 물길입니다. 청계천의 상류입니다. 이게 청계천의 상류. 이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은 저기 자하문 터널 있죠. 자하문 터널에서 몇 개의 물길이 만나서 이 효자동 길로 쭉 내려오는데 이게 물길 복귀한 겁니다. 저 효자동 길이 자하문 터널에서 나오는 길이 그 길이 여기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 물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종문화회관 뒤로 해서 동아일보사 앞으로 해서 청계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청계천의 상류에 해당하는 물길입니다. 물길이 있으니까 다리가 있었던, 다리가 혼자 뭐 아무데나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다리는 반드시 물길에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의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이 횡단보도나 뭐 이 내거리 어디쯤에 다리가 있었고 그 다리 이름이 종교였던 겁니다. 이렇게 건너다니는 다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오면은 늘 생각하는 게 사실이 힘이 셀까 아니면 설화가 힘이 셀까? 뭐가 힘이 세죠? 둘이 사실과 설화가 싸우면 거의 90% 이상 설화가 이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고지도를 찾아보면 이 자리에 다리 이름이 나오는데 다리가 종교라고 절대로 안 써 있습니다. 송첨교라고 써 있습니다. 그 소나무 송자에다 뭐 굉장히 복잡한 첨자가 있어요. 뭐 굳이 한자 모르셔도 됩니다. 송첨교라고 써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송첨교인데 그 다리가 종교라고 불리게 된 데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 다리 건너편 저쪽 어딘가에 허종과 허침이라는 형제가 살았답니다. 그거는 실제 인물입니다. 외자 이름인데 종자는 한자 아실까? 이 마루종자에다가 구수록변이 붙어있는 좀 복잡한 종자 외자 이름입니다. 그 동생 허침은 그 탐구하다고 할 때 좀 복잡한 이 탐자인데 탐자에 이 제방변이 이거 띄고 구수록변이 붙어 형제니까 부수를 같이 쓰는 겁니다. 허종 허침 형제가 조선 성종대에 살았습니다. 성종대면 상당히 초기죠. 9번째 임금인가 될 텐데 두 형제에게 성종 임금이 어느 날 아침에 회의를 하러 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왠지 이 형제가 좀 기분이 좀 찜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는 나이가 많은 누님에게 내일 갈까요 말까요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가지 마라. 근데 임금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했더니 그 누님 왈 아침에 말을 타고 출근하다가 요 송첨교 다리에서 떨어져라. 그래서 뭐 이렇게 부러졌다고 얘기를 하고 뭐 부러졌다고 얘기만 하니 실제 부러져 다쳐서 나 못 간다고 얘기하고 가지 마라. 그래서 설화에 의하면 그렇게 했답니다. 했었는데 그날 회의가 뭐냐 하면 성종의 부인이 윤씨가 있었는데 그 윤씨가 말하면 연산군의 생모입니다. 성종 다음이 연산군인데 그 윤씨를 폐비시키는 회의였답니다. 뭐 성종이 작심하고 형식적인 회의를 연 거겠죠. 그래서 폐비가 됐는데 그 다음에 연산군이 즉위하고 나서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임금 그 신하들을 전부 죽였답니다. 실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두 형제는 어떻게 됐겠어요? 안 갔으니까 살았습니다. 살았고 그 두 형제 중에 하나는 성종대에 죽었는데 또 한 형제는 형이 살았던가 해서 연산군대의 당상관 정삼품 이상까지 되고 상당히 청백리로 되고 뭐 이렇게 뭐 등등 됐다는 겁니다. 두 형제는 실제 인물이고 그 두 형제가 그 회의에 안 간 것도 사실이고 형제 중에 하나가 살아서 연산군대에 높은 벼슬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후세의 사람들이 그 형제가 어떻게 안 갈 수 있느냐 임금이 부르는 회. 그래서 참 신통하다. 그래서 그 누나도 신통하고 떨어진 것도 신통하고 해서 이 다리 이름을 허종 허침 형제 이름을 따서 종침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복잡하니까 침자를 떼고 종교라고 부르다가 종자도 복잡하니까 구수록변을 떼고 마루종자를 써서 종교, 오늘날의 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그날 회의에 안 간 것도 사실인데 그날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상이 나서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지 누나 얘기대로 떨어지고 뭐 이래서 회의에 안 간 것은 아니라는 게 역사학자들의 나중에 고증입니다. 자, 여기 이런 얘기에 사실과 설화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죠.
실제 인물이고 회의에 안 간 것도 사실이고 다 사실인데 떨어져서 안 간 거는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어떻게 기특하게 안 갈 수 있었느냐 하는 걸 갖고 후세 사람들은 얘기를 떨어졌다고 만들어 붙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 구전되는 이름이 오늘날 이 백년 교회 이름으로까지 남은 겁니다. 몇백 년 뒤에. 분명히 설화가 힘이 세죠. 아무튼 그래서 역사를 보실 때 대개 보면 이 설화와 사실이 막 뒤범벅이 돼서 막 once upon a time 혹은 뭐 카더라 통신으로 이렇게 살아남는데 그 어디가 사실과 설의 경계선인지를 잘 따져서 보시면 이 보실 때 굉장히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과학적인 거고 그러나 이렇게 설화가 돼서 교회 이름으로 남았다는 것 자체는 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 늘 사실과 설의 그 경계선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더 어디에 형성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리가 있었다는 점이고 물길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이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거고 짜배기로 하나 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이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 중에 되게 그 감리교 선교사들이 다리 옆에 교회를 많이 잡았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교자가 붙은 교회는 10중 8구 감리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중에는 교자 붙은 교회 이름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존재하는지 모르게 수표교 교회 감리교회입니다. 수표교 아시죠? 청계천변에. 그리고 이 종교교회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올라가면 자교교회라고 있습니다. 자교교회 감리교회입니다. 또 지금 어디 있는지 보면 석교교회 돌다리 교회죠. 석교교회도 이렇게 교자 그러니까 이 물길과 다리 옆은 사람이 통행이 많은 곳이죠. 그건 사람이 통행이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게 좋겠다고 아마도 감리교 선교사들이 정책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교자 붙은 이 이름을 가진 교회는 대부분 감리교회라고 보셔도 맞고 이 근처 전체가 또 감리교 본거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 위에 가면 배화여고 이거 감리교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근처 또 이화여고 또 여기 아펜셀라 등등 아마 배제도 감리교회죠. 등등 이 근처 이 서울의 광화문의 서쪽 지역은 대개 감리교 선교사들이 자리 잡으면서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또 아마 언더우드는 장로교회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동에 자리 잡았다가 아마 감리교세가 워낙 세니까 저 연동 이쪽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장로교보다는 감리교 선교사들의 본거지로 흔적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이 교회 역시 감리교의 흔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물길이었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이 자리는 저쪽은 사직단에서 내려온 작은 물길이 또 하나 만나는데 저희가 종교라고 불리는 송첨교를 건너서 사직단에서 내려오는 작은 물길을 따라 살살 저 위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다시 한번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길로 올라가십시오. 우리가 감리교회가 그 자리에 이수호식인가 감리교회가 그 자리에 자리 잡은 데는 네. 다행히 그쪽 지역이 건들지도 않았어요. 예. 책 쓰려고 그래요. 아니, 오다가 아까 거기 내수사터라고. 자, 오늘 보신 훌륭한 학생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내수사라는 것은 왕실의 물품을 조달하는 지금으로 하면 왕실 조달청 같은 곳입니다. 권력이 굉장히 셌던 곳이죠. 근데 내수사라는 것은 조달청이라는 게 요즘 외청이잖아요. 재경부 어디죠? 부서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즘 국방부 우리 교육부 하는 큰 부서에 해당해 옛날엔 조죠. 2조, 예조, 공조 이런 식의. 그래서 저 세종로 큰 길을 6조 거리라고 부르죠.
6개의 부서가 있었던 거리라고 해서 육저거리라고 부르고, 그 양쪽 뒤, 특히 서쪽 뒤는 그 외청들이 주로 있던 곳입니다. 내수사도 바로 그런, 요즘으로 하면 조달청, 뭐 병무청, 뭐 중소기업청, 한 등급 낮은 외청들이죠. 이 외청들을 주로 외청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주로 일하던 사람들은 중인들입니다. 물론 뭐 높은 벼슬의 사람들도 있지, 책임자는 그랬겠지만 요즘도 다 6급, 7급 이하의 뭐 주사, 또 뭐죠, 뭐 이런 주무관, 이런 6급 이하에 해당한 이 공무원들이 주로 관공서를 움직이는 주역들 아닙니까? 실무 인력들이죠. 그래서 이 외청이 있었던 이 지역, 외청이 밀집해 있었던 이 지역은 중인들의 밀집 주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요 안쪽, 요쪽은 그 필지들이 다 깨져버려서 옛날은 적이 없는데, 요 길의 북쪽은 지금도 조그마한 그 한옥들이 많이 남아서 음식점들로 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저 집들의 필지는 20평 내지 30평을 잘 넘어서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중인들이 이 어떤 주거 형태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 외청을 움직이던 실무 인력인 중인들이 밀집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좀 이따 갈 저 위쪽 효자동, 청운동, 통인동 이쪽들은 조선 초기에는 왕족들 외에는 들어가서 살지 못하던 곳입니다. 그 왕족들이 이렇게 두부모 자르듯이 크게,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필지를 잘라서 왕자들이 살던 곳입니다. 조선 초기에. 그래서 사대부들도 들어가서 못 살았는데, 왕족과 적당히 근처의 사대부와 중인들, 그리고 이렇게 위계상 이렇게 내려오면서 살던 지역의 끄트머리쯤에 저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서 사대부와 중인들이 왕족의 터전을 계속 밀고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밀고 올라가는지 이따 잠깐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그 서촌의 끝 지역이고 중인들이 살던 곳이다. 그거 일단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길에는 별로 사람들이 안 다닙니다. 토요일 아침이기도 하지만 주중에도 차도 별로 안 다니고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습니다. 이 길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경희궁에 아침에 친구를 만나러 온다든가, 아니면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온다든가, 혹은 뭐 여기 밥집에 점심 약속이 있어서 오는 외에 이 몇몇 가지 경우 외에는 안 옵니다, 이 길을. 그런데 이 길은 상당히 중요한 길입니다. 저는 이 길의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언제, 몇 년에 이 길이 설정되고 이 길이 형성되고 이 길이 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조선 초기인데 저희가 뭐 이성계한테 좀 물어볼 수 없잖아요. 물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지식, 아주 간단한 역사 지식과 합리적인 추론을 더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 건국이 몇 년입니까? 1390. 예, 이건 중학교만 잘 열심히 나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는데, 건국된 곳은 어딘가요? 개경이죠. 여기서 건국하지 않고 당연히 고려의 수도인 개성에서 건국을 했겠죠. 했는데 2년 동안 서울을 옮길 장소를 찾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찾아서 9군데 후보지를 물색하고 2년 만에 이 한양 땅을 새로운 조선의 수도로 설정하고 약간의 집을 지어서 내려옵니다. 약간의 집엔 뭐가 속하냐면, 일단 왕이 들어가 살 왕궁이 있어야 되겠죠. 경복궁을 지었습니다. 근데 왕이 채신머리 없이 자기가 살 집만 짓지를 않습니다. 이 중화문화권, 뭐 중화문화권이나 우리 부정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수도를 건설하는 격식이 있습니다. 격이 있는 겁니다, 수도에는. 그래서 왕궁에서 왕이 남쪽을 향해 앉아서, 남쪽을 향해 앉습니다. 왕은 남면해서 통치한다 그럽니다. 남쪽을 바라보면서 통치한다는 게 격식인데, 남면에서 좌묘우사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남면에서 좌면은 동이죠. 동쪽에 좌묘,
동쪽에는 종묘를 짓습니다. 종묘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왕가의 조상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 왕이 대대로 신위가 들어가는 것이죠. 왕과 정비에. 자, 이거는 그 이씨, 전주 이씨 조상신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시간의 축을 타고 쭉 내려오는 뭔가 그런 그 원칙을 갖고 신을 모시는 것이고, 우사, 오른쪽이라면 서쪽이겠죠. 서쪽에는 사직단을 짓습니다. 사직단은 한 신이 아니라 사라는 땅의 신과, 회사할 때 사자입니다. 사라는 땅의 신과 직이라는 곡식의 신을, 두 신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제단입니다. 여기는 땅, 공간과 관련된, 그러니까 왼쪽에는 시간과 관련된 신을 모시고 오른쪽에는 공간과 관련된 신, 엄연한 격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 사직단을 같이, 그러니까 크게 세 개의 그 구조물을 세우는 겁니다. 왕궁과 저쪽에는 종묘와 사직단을 세우는데, 그래서 1394년 실록을 보면, 태조실록을 보면 1394년에 여기에 사직단의 이 서쪽에 터를 잡고 공사를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중국의 그 수도 건설의 예법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근데 사직단을 지으면 이 종묘와 사직단은 형식적으로는 신이 주인인 공간이지만 실제 주인은 왕입니다. 왕이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니까 왕이 가야 됩니다. 왕이 가려면 이렇게 뭐 비스듬히 굴목을 타고 갈 수는 없죠. 왕이 가는 대로를 만들어야 됐을 겁니다. 이 길은 1394년에 저 사직단에 왕이 가기 위해서 조성한 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빨리 산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4 빼기 1394를 빨리 계산을 해보세요. 복잡한가요, 산수가? 2014 빼기 정확하게 620살 된 길입니다. 이 길은 왕이 저 사직단에 가기 위해서 낸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말하자면 서울이 맨 처음 한성이 조성될 때, 조선의 수도로 형성될 때 그 가장 최초로 난 간선도로 중에 하나에 여러분은 서 계신 겁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사로 보면 그렇고 기능으로 보면 왕이 다니는 길이라고 해서 어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자 있죠? 임금에 해당되는 뭐 어사, 뭐 세종, 어제, 훈민정음, 어도, 왕이 다니는 길인 겁니다. 이 길은 기능상 대단히 중요한 길이고, 소위 이제 그 서울의 원형을 형성하는, 소위 프로토타입을 형성하는 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거고, 근데 요 길을 양쪽을 보면 요 길은 좀 이렇게 휘어 있죠. 예쁜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직단에서 내려오는 작은 물길이 아까 저 큰 물길과 마주치는 물길 옆에 난 길이라서 물길의 커브가 그대로 살아있는 길인 것이고, 물길이 요렇게 와서 이렇게 가니까 여기 물길 옆에 난 길을 그대로 쓴 거고, 요쪽은 사직단의 정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왕이 이렇게 삐뚤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저 사직단을 내고 거기에 90도로 정면으로 왕이 들어갈 수 있게 직선으로 낸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완전 직선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봉우리가 하나 있죠. 저 봉우리는 인왕산의 두 번째 봉우리입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 길에서부터 보고 있지만 순서로 보자면 길과 문과 저 봉우리 중에 뭐가 제일 먼저 있었겠어요? 산봉우리 이렇게 뽑아서 옮길 수 없는 거잖아요. 저 산봉우리에 맞춰서 아마 사직단을 그 밑에 앉히고 그 사직단에 맞춰서 이 길을 낸 겁니다. 순서로 보면 봉우리가 제일 먼저 있었을 것이고, 그 밑에 건물을 내고 그 건물에 맞춰서 길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에서 우리가 이 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서 저기로 갈 건데, 이 길은 굉장히 확장된 길이에요. 길을 확장할 때 양쪽으로 안 해요. 한쪽으로 확장합니다. 이쪽으로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건너가면서
저 중앙선, 노란 중앙선쯤 혹은 저 이 길의 오른쪽에서 저 문과 봉우리를 보세요. 아마 이 길과 사직단의 정문과 봉우리가 거의 일직선에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뭔가 내는 로직이 하나 있습니다. 로직은 뭔가 옛날에는 가장 지표가 되는 게 봉우리일 테, 봉우리에 맞춰서 건물을 안 치고 길을 내는 거예요. 특히 이것은 임금이 쓰는 구조물인 겁니다. 이 전체는. 임금이 쓰는 구조물은 격식이 아주 선명합니다. 그 격식을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정연하게 났는지를 실제 체험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저 사직단 정문을 향해서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걸어가면서 지금은 우리가 다 보통 사람들이지만 임금은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 길을 걸어가거나 가마를 타고 갔을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을 갖고 저 정문을 향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건너가시죠. 이 길과 대문과 봉우리가 어떤지를 한번 보면서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이 길을 한번 보십사 하는 거고, 아까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왜 이 큰 길을 두고 왕이 굳이 작은 골목길로 왔을까? 왜 왔을까요? 이 길이 상은행 길입니다. 그땐 이 도로가 없었습니다. 아주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 큰 길이 없어서 이 길로 온 겁니다. 이런 이 훌륭한 이렇게 책을 가져온 학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1930년대 이 지역의 항공사진입니다. 일제시대 항공사진인데 여러분 서 계신 자리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들고 있을까 설명해주세요. 여기 보면 이게 총독부죠? 경복궁이에요. 이게 이제 세종로 큰 길이고 여기가 사직단입니다. 여기가 사직단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타고 이렇게 걸어와서 여기까지 앞에까지 온 겁니다, 지금. 자, 여기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자, 1930년대 이 길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이게 18세기 서울의 지도입니다. 여기서 이 위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경복궁이에요. 여기 사직다니까 바로 앞에 여기가. 여기는. 자, 여기에 큰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 없잖아요. 그럼 1930년대에도 없었고 18세기에 없었던 길이 17세기, 16세기, 15세기 쭉쭉쭉쭉 1394년에 이 길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 길은 없었던 길입니다. 없었던 길이. 그래서 여긴 그냥 뭐 집들이 적당히 있었던 동네고 그래서 길을 이렇게 뚫은 겁니다. 정면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저는 이 사대문 안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가끔 이 앞을 지나다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둥그스름한 길 모퉁이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는데 정문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삐뚤음하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때는 몰랐는데 이거는 이 길에 맞춰서 적당히 낸 것이 아니라 이 길로 해서 정면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앉힌 거라는 걸 아는 순간 설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런 옛날의 구조를 아는 것이 지금 이 시절에 결코 돈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 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이고 어떻게 동네가 앉은 것인지를 이해하는,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을 이해하는 데는 대단히 깊은 새로운 감을 줍니다. 돈이 안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버리시고 자기가 사는 공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구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돌아서서 사직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세요. 전에 들어와 본 적이 있으신 분? 예. 서울에 80평생을 살아도 한 번도 들어와 보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뭐 사직단 들어오는 일이 없습니다. 종묘는 그래도 뭐 종묘 재래약을 하거나 뭐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여기는 10월 3일 날 제사 지내는 거 한 번 외에는
아주 형식적인 제사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 볼 일이 없습니다. 동네 분들 게이트볼 하러 영감님들 오는 것 외에는 여기 아무도 안 옵니다. 그리고 종로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이요 가끔 오는 것, 동네 분들 오는 거 외에는 안 오는데, 여러분 보는 여기가 사직단입니다. 여기서 먼 곳, 저 앞쪽이 사단이고 가까운 쪽이 직단입니다. 그 사와 직이 딴신이라고 그랬죠. 제사상을 하나로 차리면 서로 싸우면 안 되죠. 서로 많이 먹겠다고. 그래서 싸우지 않게 사단과 직단을 따로따로 설정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위에 무슨 건물이 있다가 부서져서 단만 남은 게 아니에요. 본래 저 단만 있는 겁니다. 본래 단만 있고, 집들은 주변에 이렇게 저기 관리하거나 전사청이라고 해서 제사 지내는 이 음식 준비하는 건물은 옆에 있는 거고, 이건 본래 단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직단 아닙니까? 건물이 부서진 게 아닙니다, 저게. 그런 거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 안에 있는 돌단 2개는 아마 620년 전에 그 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목조 건물은 뭐 이런 데 있다가 다 불타고 없어질 수 있지만, 임진왜란이라는데 저 뭐 돌단이니까 돌단이 특별히 뭐 불에 탈 일도 없는 거고 불을 지를 일도 없는 거고, 그래서 돌은 그런 점에서 저 단은 서울에 존재했던 가장 오래된 유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조선시대에는 저 돌단에 이 색칠을 했다고 그래요. 그 방위를 나타내는 색이 있죠. 그 뭐죠? 청룡. 동쪽이 청룡이죠. 청룡. 동쪽은 파란색. 서쪽을 상징하는 백호죠. 하얀색. 남쪽은 주작이라고 해서 붉을 주자 써서 빨간색, 붉은색. 북을 상징하는 건 현무죠. 거물현. 그 검정색. 그 중앙은 황룡. 노란색. 그래서 사방에는 우리나라 그 유성 안료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유화물가 유성 안료가 없어서 밖에서 오래 가지를 않아요. 색칠 안만 해도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오래 석채라는 안료의 물감을 개서 돌에다 칠했답니다. 칠하고 그 가운데는 색칠을 하는 대신 황토를 둬서 황토를 주기적으로 바꿔줌으로써 중앙을 나타내는 황색을 나타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오방색이잖아요. 오방색을 우리 전통색이라고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통색이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중국에 있는 사제단, 천제단에 가도 똑같은 색을 씁니다. 오방색은 중화 문화권에서 쓰는 전통적인 방위를 나타내는 색깔이고, 크게 보면 중국에서 온 것이지,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슬기로 와서 이런 훌륭한 색을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건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방색을 우리 뭐 이런 표현 쓰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직단의 이런 그 어쨌든 이쪽 동아시아 문화권의 전통적인 시스템과 아까 말씀드린 수도를 만드는 격식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색깔, 이 상징색도 들어있는 이 전체 문화권의 어떤 그 큰 흐름 속에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유적인 겁니다. 그 로직에 따라서 형성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마 나머지는 단 외에는 전부 복원한 거라서 다 요즘 거긴 한데, 잘 보면 문이 여기만 단문이고 저기만 산문으로 돼 있을 거예요. 세 칸 문이죠. 저런 걸 산문이라고 부르. 산문이 층층이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3칸이 나 있는 걸 산문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문이 다른 걸로 봐서는 여러분 아까 서 있던 길로 왕이 쭉 행차해서 와서, 우린 정문을 살짝 돌아 들어왔지만 정문을 들어와서 계속 들어오면 절로 해서 왕이 저 가운데 문으로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와서 요쪽에 서서 요쪽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문이 3개인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다시 뭐 이렇게 갔겠죠. 아무튼 이렇게 서울을 원형하는, 원형을 이루는, 원형에 해당하는 그런 유적이라는 걸 한 번 더 새기시면 별로 오는 일은 없지만, 이런 이 장소의 의미는 그런 것쯤 되겠다.
새기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지내는 거예요? 그때도?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몇 번 있었겠죠. 한 번은 아니었을 겁니다. 서쪽을 향해서 제사하는 이유가 있나요? 뭐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단은 분명히 여기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산문을 들어와서. 그 제사의 목적은 뭐 풍년이나 이런 거. 예, 그런 거죠. 나라의 안위와 풍년을 비는 게 여기죠. 저 조상신한테 가서 나라의 안녕과 조상에 대한 뭐 이런 기일의 제사 지내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풍요를 비는 제사였겠죠. 네? 기우제도 지냈습니다. 예, 기우제도 여기서 지냈습니다. 그런 거고, 여기를 이제 곧 돌아서서 저 인왕산 순환도로로 황학정을 거쳐서, 이라는 정자를 거쳐서 인왕산 순환도로를 따라 살살 갈 텐데, 가기 전에 이제 좀 이따 일어서서 뒤를 돌아서 가다 보면 동상이 둘이 있습니다. 그 동상은 우리 조선시대의 훌륭한 분인 신사임당과 그 아들인 이율곡의 동상입니다. 근데 동상은 기념물이잖아요. 기념물이랑은 뭐 기념할 게 있으니까 세우는 게 뭐 기념물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거기서 태어났다든가, 혹은 뭐 죽었다든가, 뭐 거기서 뭐 하다못해 술을 마신 적이 있다든가, 뭐 친구 만나러 왔다든가, 뭐 배를 갈라서 여기서 죽어, 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조선시대의 기록을 찾아보면 저 두 분은 이 장소와 1.1획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뭐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두 분의 흔적은 이 장소에 아무것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1968년부터 뭐 역사 유적 역사 유적 무슨 뭐 복원 이런 계획이 세워져요. 그러면서 그것에 따라서 서울 시내 동상이 무지무지 많이 섭니다. 68년에 그런 계획이 세워지고 제일 먼저 실행된 게 69년에 광화문 내거리에 이순신 동상이 섭니다. 그리고 여기 두 분의 동상이 선 건 1970년입니다. 그리고 70년, 71년 그 유신 직전에 서울 시내 곳곳에 안중근, 손병희 김유신 온갖 데 다 섭니다. 서는데 이 장소에, 근데 되게 뭐 맞춰 서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광화문 내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듯이 그냥 이 신사임당과 이후로 그냥 갖다 푹 꽂아 놓은 겁니다. 동상들을. 근데 굳이 이유를 하나 찾아보자면, 이 언덕 위에 배화여고가 있었기 때문에 신사임당 동상이 여기 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배화여고를 나온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죠? 유경수. 네, 유경수 여사가 나왔고, 아마 여기 선 것은 아마도 동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징 조작이거든요. 정치 지도자가 나는 저런 사람처럼 될 거야, 혹은 나는 저런 사람이야, 나는 저렇게 훌륭한 역사적 인물로서 역할을 하겠어 라는 것이 그 동상의 기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고, 그런 상징 조작은 독재자일수록 훨씬 강합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정치 지도자는 그런 역사적 인물의 자기를 가탁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독재자는 훨씬 셉니다. 여기는 유경수 여사가 나는 저렇게 훌륭한 인물,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야 라는 그런 상징을 하나 갖고자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 오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어머니 헌장이라는 비석도 저기 하나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저거는 원래 덕수궁의 1960년대에 선 기념 비석인데, 저 동상이 70년에 서고 나서 일로 옮겼습니다. 여기는 훌륭한 어머니라는 심볼로서 조성이 70년대에 된 것입니다. 훌륭한 어머니에 조성된 것은 아마도 배화여고와 유경수 여사의 그 흔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얼마나 그래서 훌륭한 어머니가 많이 나셨는지는 제가 알 길은 없고, 가면서 저 동상이 참 이렇게
유감스럽게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두 분이 참 쓸쓸하게 와서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 뒤에 순환도로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분은 율곡리라는 게 파주에 있잖아요. 태어나기는 강릉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의 그 본가, 그 전체 집성촌이 파주 율곡리에 있어서 호도 그래서 율곡이라고 쓰는 건데 파주시로 가면은 제일 좋습니다만은 서울시가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래서 안타깝게 그런 상황이고 쭉 보면서 이 언덕길로 해서 순환도로로 잠깐 황학정으로 가시죠. 무슨 그림이 하나 나오지 않나 보세요. 김홍도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까? 네, 김홍도가 그린 북일영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김홍도 북일영도. 이 저쪽 등성이 어딘가에, 자, 이 근처 어딘가에 북일영이라, 그래서 북쪽의 첫 번째 부대란 뜻이죠. 북영이라는 부대가 있었고 북영에 딸린 북일영, 북이영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긴 북영에 소속된 첫 파견대가 있었던 곳이고, 북일영은 뭐 하는 부대냐 하면, 군 초소냐 하면 경희궁을 뒤에서 지켜주는 기능을 가진 부대입니다. 경희궁이 저 앞쪽이죠. 지금 서울고등학교 뭐 있는 그 자리, 그 서울역사박물관이 있는, 여러분 이거 빌린데, 이 무선수신기를 고맙게도 빌려준 서울역사박물관이 경희궁터에 있는데, 경희궁을 뒤에서 지켜주는 북일영이고, 김홍도가 북일영을 그리느라고 그렸는데, 그 건물을 그리는 게 주목적인데, 그리다 보니 그 앞에 있는 이런 바위를 같이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때는 아마 이게 광서 뭐 병인 8년이면 광선 1800 몇 년인데 김홍도가 그 그림은 1800년 직전일 겁니다. 정조 때니까, 정조 무렵에 그린 거니까 아마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닦아뒀고 글씨는 쓰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이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을 또 잘 보시면 그림 하단에 활을 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있어요? 활을 근데 어느 방향으로 쏘요? 지금은 남북으로 쏘게 돼 있거든요. 북에서 남으로 쏘는데 그 그림은 어때요? 동쪽에서 서쪽 쏘지 않나요? 동쪽에서 서쪽. 그러니까 요쪽 인왕산 작은 줄기 요 슬로프에서 요쪽 슬로프에 관역을 놓고 요렇게 동에서 서로 쏘게 아마 그림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쐈으니까 그렇게 그렸겠죠. 언제 어느 시점인가 활을 쏘는 방향이 바뀐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진경산수를 보면 그것이 무슨 축적이나 무슨 투시법에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들어갈 요소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옛 그 원형을 찾는데 옛 그 진경산수 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북일영에 소속된 무관들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활 연습을 하던 활터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등과정. 그러니까 하급 무사들이라는 건 소위 이 고시를 과거를 봐서 이 등용된 게 아니고 그냥 사병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봐서 자기가 하면 이제 제대로 된 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북일영에 근무하는 그 무인들, 이 하급 무사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서 활 연습을 하던 활터, 그리고 거기 쉬는 정자가 등과정이라는 게 있었던 거고, 그것이 어느 땐가 퇴락해서 없어지니까 1920년대 경희궁 안에 있던 고종의 활터 정자를 일로 내온 것이 황학정입니다. 황학정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자리에 등과정이라는 정자가 있다가 무너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계속 활을 쐈거든요.
1920년대에 경웅에 있던 고종의 활터 정자를 내온 것이 황학정입니다. 그런 거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하진 않지만 이렇게 서울 곳곳에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은데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주변에도 그런 것들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눈여겨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로 해서 순환도로를 따라서 가다가 살짝 올라갔다 조금 더 가서 뭐 서로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은 요 다음 장소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살살 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나 저희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그 소지가 있었죠. 고우영이가 그랬죠. 네. 그 무대 이미지하고 이렇게 같이 고우영이가 고등을 쪼다로 만들기 위해서 저 상을 빌렸지 않았을까 하죠. 네. 세대의 흐름이 빠른 지금까지는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직까지 농경 시대 많이 들고 택견 수련터 이렇게 써 있네요. 택견이 뭔가요? 뭐 택견 태권도의 원형이라고 그러죠. 근데 또 뭐 태권도하고는 또 뭐 이렇게 좀 많이 철학과 원칙이 다르다는 말도 있고 해서 뭐 제가 그걸 판단할 능력은 없고, 어쨌든 우리 전통 무술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고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곳은 그저 전설상의 택견 수련터가 아니고 실제 택견 수련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이거는 여기도 설명이 나오는데 마이크가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좀 한번 손을 보십시오. 소리가 받았나? 그런가요? 소리 잘 나옵니다. 예, 들고 해야 되나? 송덕기란 분이 87년에 돌아가신 분이 있고, 그 연배는 좀 아래지만 신한승이라고 이분한테 배운 신한승이란 분은, 이분은 그냥 옛날 그러면 전통 시대의 노인이고, 같은 해에 돌아가셨지만 연배가 좀 아래인 신한승이라는 분은 해방 경희대 체육과를 1회로 졸업한 분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분보다 상당히 연배가 한 세대 아래뿐인데, 그 분이 자기 큰아버지한테 배우고 또 이 송덕기라는 분한테 일부러 찾아다니면 좀 다른 유파의 택견들을 배운 겁니다. 소위 품새라고 그러죠. 품새를 이렇게 정돈하고 또 구술을 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신한승이라는 분이 많이 찾아가서 배웠는데, 그 가르친 분 중에 한 분이 이 자리에서 자기가 배웠다는 것이고, 송덕기란 분의 스승은 여기 임호라고 있어요. 임호란 분이 여기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택견 수련이 이루어졌던 거고, 택견은 말하자면 장바닥, 시장터의 무술입니다. 무슨 사대부나 정식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택견을 하던 사람들은 조선시대 계층으로는 양인들입니다. 양 있죠. 후는 뭐라서 우량하다는 양자요. 양이 수미양가 할 때 양하고 똑같은 겁니다. 양은 굉장히 좋은 뜻이지만 그래서 양인도 말하자면 4대 양반과 중인 아래 계층입니다. 천인이 아닐 뿐이고 양인이고, 그래서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고, 보통 사람들이 어디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무술을 수련하고 전승하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대개 서울의 택견의 유파들이 몇 기록으로 이 송덕기옹과 그분한테 배운 신한승 선생의 덕분으로 대개 이 정리가 돼 있는데, 청계천을 따라서 청계천변 혹은 그 청계천 옆의 좀 야산, 이런 데서 이 수련들을 했던 여러 유파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 중에 여기가 우리 아까 청계천 물길의 상류라고 그랬잖아요. 그 청계천 물길 상류의 옆을대기에 있는 언덕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종로 근처에 있던 택견꾼들은 여기서 수련을 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로패의 수련터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요 옆에 보면 모자바위라고 합니다. 저 약간 감투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여기가 가운데가 쏙 들어간.
그래서 인왕산 모자바위 옆에서 종로편을 수련했다고 하고, 청계천을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 교회 못 가서 을지로 입구죠. 거기가 우리 옛날 지명 구리개입니다. 개라는 게 언덕이란 뜻이고, 구리라는 말은 왜 붙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구리 그 동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창을 뜻하는지 모르지만 을지로 입구 있는 데가 구리개인데, 그쪽 거기도 청계천 바로 끼고 있잖아요. 거기도 구리개패라고 합니다. 을지로패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성 밖을 나가서 왕십리패가 또 있습니다. 왕십리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라서 저기 설고지 다리 있는 데라든가, 혹은 그 영도교 있죠. 영도교라 영미다리라고도 부르는, 그 뭐 단종을 정순왕후가 이별했다는 게 영도교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미다리 근처, 설고지 다리 근처, 뭐 어디 등등 왕십리패는 괜히 여럿 나타나는데, 참 택견의 유파가 이 그 청계천을 끼고 형성되는데 그 가장 상류에 있었던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 동네와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건 아까 저 밑은 중인, 위는 왕족들이 살고 서촌에, 그리고 아래는 중인들이 살던 지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외청 있는 곳. 여기는 그 중인도 안 되는 양인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고 놀고 즐기고 이 전승해주고 하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건 왕족만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양반만 사는 것도 아니고 각계각층이 섞여서 사는데 다 자기들의 흔적들을 어딘가 조금만 남기는 걸 우리가 이렇게 잘 찾으면 다 각계각층, 왕만 살던, 왕 혼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왕이 살려면 다 노비도 있는 거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을 잘 찾아보면 보이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여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 뭐 택견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 이 택견 하던 사람들이 마침 자기네 흔적들을 다 구술을 받아서 남긴 덕분에 이 자리가 그런 나름대로 양인들, 보통 사람들이 조선시대 내내 뭔가 하고 자기들끼리 즐기던 장소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역사와 사회라는 게 결코 어떤 한 층에 의해서 이러지, 요 좁은 동네지만 이렇게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가면서 이제 순환도를 갈 땐 그 전에 산봉우리가 뭐가 보이는지를 잠깐 보고서 가겠습니다. 뒤로 돌아서 가십시오. 둘러싸고 있는 내사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안쪽에 있는 네 개의 산은 성벽이 지나가는 데죠. 서쪽은 인왕산, 북쪽은 북악산, 동쪽은 낙산, 남쪽은 남산, 목멱산. 자, 이게 네 개의 산은 서울을 방위해주고 있는 산임이 아주 분명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산을 끼고 산의 안쪽에 산을 둘러서 성벽을 이렇게 쌓고 그 안에 도시를 앉힌 거죠. 근데 이 중요한 도시의 경우에는 또 외사산을 설정합니다. 외사산은 다분히 상징적인 체계일 뿐입니다. 북쪽은 북한산, 동쪽은 아차산. 좀 멀죠. 남쪽은 한강 건너 관악산. 관악산이 뭐 지켜줘요. 얼마나 지켜줬겠어요. 서쪽은 덕양산. 예. 뭐 지금은 덕양구라는 이름으로만 남아있는 행주산성이 있는 데가 거기는 그러니까 무슨 북한산만큼 높은 산이 절대로 아니지만 밖에서도 네 개의 산이 지켜줘야 된다는 상징 체계 때문에 덕양산을 서쪽 외사산으로 사람들이 그냥 인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안에 밖에 해서 8개가 있다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산 겁니다. 내사산은 뭐 원래 분명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산은 역시 북한산입니다. 북한산은 진산, 진압할 진자를 쓰는 쇠근변에 참진 쓰는 진산이라고 해서 서울의 배경에 있으면서 서울을 이렇게 위호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산은 역시 북한산이라고, 삼각산이라고 과거엔 불렀죠. 근데 이 자리에서 보면 여기 우리는 지금 인왕산에 있는 거고 저쪽 북악산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북악산. 이쪽에선 보입니다. 청와대 뒷산. 청와대 뒷산 내사산 중에 2개가 보이고, 그리고 그 두 산이 만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북악산과 인왕산이 만나는 데가 어디냐면 창의문입니다. 자하문. 여기서 창의문은 안 보여요. 근데 두계산 슬로프가 쭉 내려서 보이는 아랫부분이 희미하게 보이죠? 그리고 그 뒤로 날씨가 좋을 때, 날씨가 좋은 정도, 보통 날. 오늘은 굉장히 안개가 껴서 안 좋은 날에 해당하고, 보통 날은 그 뒤에 북한산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지금은 북한산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북한산의 보현봉과 문수봉이 더할 나위 없이 뚜렷하게 보이고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인왕산 줄기를 우리가 한 2, 3부 능선을 타고 이렇게 가는 건데 가면서 적당히 북한산이 많이 보였다 조금 보였다 많이 보였다 조금 보였다 합니다. 어떤 때 좀 낮은 데 가면 안 보이겠죠. 아이를. 좀 높은 데 가면 북한산이 더 많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인왕산 아래 서촌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그 북한산을 서울의 가장 중요한 산인 북한산을 아주 가까이 우린 하고 살아 그렇게 가까이 두고 살아라는 인식이 꽤 많이 있었다. 지리적인 관념에서 그런 인식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동네를 그린 그림 중에는 북한산이 등장하는 그림들이 꽤 있습니다. 그 그림 중에 일부를 이따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할 그 훌륭한 조교에 해당하는 분이 갖고 온 책이 있어서 그 책에서 찾아보도록 하겠고, 예. 그리고 어쨌든 좀 이따 가다가 이렇게 북한산이 우리 가는 동안 이 개일지 모르겠어요. 개면 북한산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일 텐데 여하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8개 산 중에 3개의 산을 가까이 두고 사는 동네다. 는 생각도 한번 해가면서 이 길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가면 쉼터가 하나 나오니까 가시죠. 그 시카고에서 가까운